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 CEO 차세대 AI GPU 루빈 첫 공개 2026년 출시.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차세대 AI GPU인 루빈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젠슨 황 CEO는 전날 국립대만대학교 체육관에서 AI 시대가 글로벌 신산업 혁명을 어떻게 주도할지와 관련한 연설을 하면서 2026년부터 루빈을 양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CEO는 루빈 GPU에는 6세대 HBM인 HBM4가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루빈의 사양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아꼈습니다. 테슬라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 불량으로 미국서 12만 5천 대 리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안전벨트 미착용 시 나오는 경고 시스템 불량으로 인해 미국 내 차량 12만 5,227대를 리콜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31일 보도했습니다. 이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리콜 대상 차량이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시각 경고등 및 오디오 경고가 나오도록 한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에는 2012에서 2024년형 모델 S 및 2015에서 2024년형 모델 X, 2017에서 2023년형 모델 3, 2020에서 2023년형 모델 Y 일부 차량이 포함됐습니다. 실적 실망, AI 서버 제조업체 델 18% 폭락. 미국의 PC 및 서버 제조업체 델 테크놀로지가 실망스러운 실적으로 18%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델은 전일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좋지 못했는데요. 지난 분기에 AI 서버 매출이 2배 넘게 폭증한 반면 영업이익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유죄, 트루스 소셜 5% 급락, 하루 새 재산 7천억 증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자 그가 설립한 SNS 회사 트루스 소셜의 주가도 5%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로써 그의 재산도 하루 새 5억 달러 정도 증발했습니다. 지난달 현지 시간 31일 뉴욕 증시에서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5.3% 급락한 49.0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기다렸던 PC 지수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원 PC가 2.8%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오게 됐고요. 덕분에 다우지수는 올 한 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뜨겁지도 그리고 차갑지도 않은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에 시장의 눈은 더 쏠릴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한 주기도 합니다. G7 국가 중에 가장 처음으로 피벗을 선언하게 될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보셔야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대비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그럼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우 PD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번 주도 이제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 금요일 저녁에 저도 그랬지만은 밤에 9시 반에 발표된다 그래서 지금 막 뉴스 찾고 그랬는데 다행히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일단 혼조세라고 하지만은 다우지수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사항은 이제 델 컴퓨터라고 다들 아시죠? 델이 이제 안 좋은 실적 내면서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금요일 아침에 이제 중국 관련된 얘기하면서 의류 얘기를 살짝 했었는데, 갭이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의류, 이제 갭에 관련된 OEM 업체라고 하죠. OEM 업체들이 지금 우리나라 의류 시장도 주식들이 반등하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 분들한테 이따가 좀 의류 산업에 대해서 살짝 여쭤볼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그거죠. 의류도 뜬금없이 저희가 화장품 관심 없다가 화장품이 반도체 조금 안 좋은 모습 보일 때 좋은 모습을 보여서 지금까지도 끌고 가고 있잖아요. 금요 시장에서도 역시나 화장품은 의심할 여지 없이 좋은 모습 보였고, 그래서 의류 쪽도 화장품 같이 이제 트렌드를 이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AES 해본 다음에 의류 쪽에 대해서 살짝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금요일에 우리 시장 그래도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수익률은 어떠한지 화면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1.5% 좋은 수익률 거뒀고요. 그다음에 SFA는 보합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금요일에 시장 괜찮았고요. 우리 승부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아침에 종목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 마감 하루치 수익률 보여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한 달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단 유창희 대표님한테 먼저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그날 좀 이녹스 첨단 소재 말씀드릴 때 이제 애플 관련된 종목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공교롭게 다른 종목은 더 많이 올랐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 더 올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 이슈는 계속 살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녹스 첨단 소재도 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뿐이지 충분히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 계속 열어놔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이 WWDC 이슈가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이녹스 첨단 소재는 계속 홀딩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IT 쪽 하면은 HBM만 생각하시는데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이따가 또 수출 지표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은 꼭 HBM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상해 운임지수 보면요. 네. 너무 상승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네. 또 3,000을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유창희 대표님이 대한해운 네.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급등이 나오면서 좋은 수익률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AS도 해주시고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상해 운임지수가 오르면 우리나라의 어떤 해운사들이 조금 좋은 건지 이게 조금 다들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 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의견 좀 주시죠. 일단은 그때 이제 해운주 말씀드릴 때 뭐 운임지수가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해운주를 좀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만 이제 대한해운은 그때 이제 이슈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배를 좀 매각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주가에 좀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고 금요일에 이제 매각이 그 계약이 마무리되면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목표가 2,500원을 터치를 좀 했고요. 추가 상승 가능성 좀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고자 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최소 한 절반 이상은 좀 이익 실현을 하고 나서 추가 상승 여부가 나온지 추가 상승 여부가 나온다라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800원, 뭐 3,000원 언저리까지도 상승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상해 운임지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최근에 수출 지표를 본다라면 중국 관련된 수출이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관련된 기업들 좀 본다라면 페노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뭐 KCCT 같은 기업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종목 AS 하기 전에 HMM 저번에 또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어쨌든 지금 유창희 대표님도 해운주 얘기하셨지만은 시장에서 반도체주 말고 다른 종목들을 막 찾기 바쁜데 해운주가 계속 운임지수 올라가고 지정학적 리스크 또 우크라이나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쪽도 지금 또 교착 상태에 빠졌잖아요. 이러면서 또 흥하해운이나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트렌드가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해운은 지금 봤을 때는요. 지금부터 이제 조금 실적이 나오는 시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스웨즈가 조금 풀릴 듯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안 풀릴 것 같은 상황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해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이제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그다음에 말라카 해협 세 개인데 그 중에서 지금 수에즈가 제일 시끄러운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중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수많은 수입품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막히게 되면은 거기서 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봤을 때는요, 우선은
운임은 당분간 좀 더 올라가는 트렌드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좀 더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제 그 지금까지 그동안에 힘들었던 그 선사들이 이제는 조금씩 그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서 이제 그동안에 누적돼 있던 그 적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을 잘 해주느냐가 지금부터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에 주목하자 하시면서 SFA 제안해 주셨는데 이어서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FA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제 좀 보합이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거의 자리를 지켰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자리 한번 보시게 되면은 위아래로 좀 흔들면서 계속해서 물량을 지금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27,840원 이 자리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서 절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지 마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승부주 이슈에서 그 수출 지표 잘 나온 거에 대해서 조금 파헤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얘기도 해드릴 예정이니까 좀 의류 쪽 얘기를 좀 해볼게요. 뜬금없이 이제 금요일에 의류가 좋은 모습 보이면서 갭도 아주 좋은 실적 냈고요. 전날 이제 또 아베크롬비라고 또 그 의류 회사도 뜬금없이 또 좋은 실적 내면서 급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 이제 전반적으로 또 의류 OEM 쪽으로 좀 펼쳐지는 거 아닌지 기대감 하실 것 같은데 의류 쪽 산업도 화장품처럼 이렇게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제한대 상승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좀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갭의 실적이 좋게 나온 것이 상당히 어떤 기대감에 갭 관련된 기업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연속성을 띌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 지난 주말에 나온 거 보면 소비 심리가 좀 상당히 위축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브랜드에서의 어떤 매출 증가가 무조건 OEM, ODM 쪽으로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죄송합니다. 말할 수 없는 부분들 일부 있기 때문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OEM, ODM도 있지만 사실은 자체 브랜드로 판매가 잘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실적이 좋게 나온 것이고 단순하게 갭 하나만 갭의 실적 하나만 보고 관련된 기업의 실적이 일부 좋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난주 금요일에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급등세로 전환된다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생각에는 어떻게 보세요? 의류 쪽도 수출 화장품 다음으로 이제 K 뷰티, K 의류 이어갈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의류는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선은 그 굉장히 스파 브랜드라 그러잖아요. 네. 스파 브랜드들 위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약간은 좀 그 생산 공장들이 아무래도 다른 쪽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나 아니면은 인도 쪽으로 지금 많이 넘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의류들 중에서 이제 그 고급 라인들 있죠. 그러니까 고급 라인들은 여전히 이제 한국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 좀 더 경제는 사실은 조금 더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은 조금 의류는 약간 단발성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대신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는 조금 더 그 고급 라인으로 치고 올라가는 부분, 즉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그 아웃도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인 이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원전 3기 정도 더 짓고 또 SMR은 1기를 또 신규 건설한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이 부분 좀 짚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상한 만큼의 결과가 나온 건지 아니면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건지 일단 궁금하고 그렇다면 이제 원전이나 SMR 쪽으로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려봐도 괜찮은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11차 전기본에서 기본적으로 나온 게 원전 3기 추가도 일단 있는데 이거하고 그다음 SMR 1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여기서 조금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SMR을 첫 번째 공식적으로 정부가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제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표준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표준을
한국형으로 만들겠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걸 좀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원전 3기가 추가됐다 그러면 APR 1400 그러니까는 1400메가와트급의 원전이 3개가 더 들어간다.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좀 더 폭증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원전도 이제 보고 SMR도 봐야 되겠지만은 이제는 앞으로 이제 그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AI에 관련돼 있는 쪽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왔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 원전은 앞으로 전력이 이제는 그 AI하고 같이 붙어가는 그런 상태가 됐으니까 요 두 가지를 같이 잘 지켜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AI랑 전력까지 함께 좀 투트랙으로 가지고 가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는 엔터주 살짝 짚고 갈까 해요.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전과는 좀 살짝 분위기가 다른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일단 좀 화해 무드가 조금은 풍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엔터주를 좀 체크해 봤을 때 레벨업을 하려면 어떤 뉴스가 조금 더 나와야 되는지가 필요할지가 궁금하고, 또 실질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또 영업이익률 단위 개선이 될 때까지는 좀 더 시선을 좀 거둬두고 가야 될까요? 저는 뭐 민희진하고 씨하고 뭐 하이브하고 어떤 브레파움은 뭐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엔터주들이 주가가 계속해서 한 최근 반년 정도 작년 여름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는 것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럼 결국엔 실적이 좋아야지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들이 2분기에 개선되는지 또 3분기에 얼마나 더 개선 가능성을 엿보여주는지를 봐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공연을 한다든가 중국이 조금 이제 문화 개방을 조금 그러니까 좀 확대해 준다라면 그런 것만으로도 주가 자체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 그런 것들이 명확히 나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지난번에 엔터주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들에서는 아직은 좀 중립적인 흐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이제 일부 기업을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실적과 또 영업이익률 단위 개선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나 싶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 한학령 이슈가 나올 때 제한적인 움직임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어떤 이슈를 주목해보면 좋을지 두 분께서 선정해 주셨는데요.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4월과 5월 무역 수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증시 준비해 주셨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다시 떠오른 3나노 공정의 AI 반도체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무역 수지 짚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기사가 좀 나오게 됐고 성적이 사실 나쁘진 않은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반도체였죠. 네. 그 무역 수지 동향을 좀 우리가 왜 봐야 되냐면은 이제 5월 달 보시면 20일 이후, 5월 20일 이후에 증시가 썩 좋지 못했거든요.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큰 조정이 나왔는데 외국인들 수급도 보신다라면 5월 22일 정도, 23일 거래소 기준으로 외국인이 2조 2천억, 한 달 기준입니다. 5월 3일부터 6월, 그러니까 5월 달 기준인데 2조 2천억 정도 순매수해서 했던 것들이 5월 31일 기준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1조 3천억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한 3조 원 정도, 3조 5천억 정도가 한 7, 8거래일 만에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선물 쪽에서도 본다라면 한 2만 4천 계약 정도 매수를 보여줬던 것들이 한 2,900계약 정도 매수로 줄어든 것은 한 2만 계약 이상, 거의 뭐 장중에는 뭐 한 2만 한 7, 8천 계약 정도가 매도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누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좋지 못할 수밖에 없었죠. 지난 수요일하고 목요일 보면 이틀 동안 코스피가 거의 3%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었던 것이 이런 수급이 안 좋아서 좀 증시가 안 좋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6월달 증시를 나쁘게 봐야 될 것인가 한다라면, 수급만 본다라면 그럴 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주가라는 것은 실적에 수반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출입 동향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는데, 5월달 수출입 동향 결과치를 본다라면 일단은 50억 달러 흑자를 보여줬습니다. 그 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게 되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7% 수출이 늘었고 조비수를 고려한다라면 9.2%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중에서도 5월 달에 조금 더 주목이 되는 것은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어떤 회복이 우리나라도 좀 수혜를 좀 입었다라는 것인데 미국 쪽이 15.6% 늘어났고요. 중국이 8% 늘어났고 인도, 아세안 쪽이 2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는 12개월 연속 흑자를 보여줬고 5월 달 그러니까 그 흑자 그 규모를 본다라면 41개월 만에 최대 규모의 흑자를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보신다면 화면에 보시다시피 5월 달 반도체가 54.5% 늘어났고 디스플레이가 15.8% 늘어났고요. 석유화학도 7.4%, 자동차도 4.8%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반도체가 7개월 연속 플러스를 보여줬고요. 자동차는 역대 5월 중에서 5월만 따졌을 때 최대치 수출의 결과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지난 4월 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대치 수출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이런 부분들의 판매가 수출이 늘어나면서 그 좋은 결과를 보여준 것인데 그러면은 수익이 상당히 수출업체들의 어떤 그 매출이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잠정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디램 같은 경우도 본다면은 고정 가격이 2.1달러, 낸드가 4.9달러 수준에서 안정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지금 물론 이제 6월 달은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죠. 근데 한 달 동안 지난 4월 달, 5월 달 좋았던 것이 6월 달에 갑자기 뭐 수출이 뭐 제로가 된다든가 하진 않을 거라는 것이죠. 이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4월, 5월에 수출이 상당히 좋았었던 섹터들,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석유화학 이런 쪽은 분명히 또 실적을 7월 중순 이후에 한 8월 달 실적 발표했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 기업들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을 때 특히 이제 사실은 외국인들이 한 거의 4조 원 정도 매도가 나왔던 것이 반도체 쪽에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약간 삼성전자에 집중해서 매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램 가격, 낸드 가격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니까 삼성전자를 우리가 버릴 것인가? 에 대한 어떤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최근에 증시가 좀 안 좋았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에 나스닥은 마이너스 1.7%, 1.8%가 하락했다가 이거 다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S&P 500도 0.8% 하락했다가 플러스 0.8%로 상승을 하면서 정말 엄청난 롤러코스터의 장세를 보여줬는데 미국 증시도 약간의 고점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빠질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저가 매수로 들어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6월 달에 약간 이제 FOMC 이벤트든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정 매매를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찌됐든 6월 달에 증시가 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도망을 간다라기보다는 수출 지표 이런 것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모아가신 전략 충분히 이어가신다라면 6월 달보다는 7월 달, 7월 달보다는 8월 달에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 발표지를 받아들이고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좀 취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출 데이터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반도체였습니다. 대표님 최대 수출 품목이 HBM이어서 101% 증가를 했다고 네. 하고 비메모리 쪽을 보면 14.3%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수치만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를 봤을 때는 HBM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두 가지 어쨌든 모두 다 증가세를 보였으니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세워도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HBM 자체가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이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HBM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본다면 HBM이 차지하는 게 한 20%, 30%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 80%가 레거시 반도체 쪽이죠. 낸드라든지 디램 쪽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HBM의 그 증가 속도가 커 보이는 것이고 전통 반도체 쪽이 좀 적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지만 전체적인 금액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비슷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HBM을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HBM이 대장주고 HBM이 성장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을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뭐 내부적인 문제든 뭐든 해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 전 당연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전통 반도체 시장도 계속해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지금 전통 D램이든 낸드든 지금 이제 아예 그 재고가 없다라고 지금 계속하면서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본다라면 꼭 삼성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쪽 관련된 기업들, 부품 소재 관련된 기업들은 충분히 실적이 1분기도 나쁘지 않았고 2분기도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걸 본다라면 주가는 아직 안 올랐기 때문에 좀 추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시장 안에서의 키워드는 HBM으로 잡아야 되겠지만 요것도 한 가지 궁금해요.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컴퓨덱스라는 행사에서 기조 연설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 블랙엘 CPU에다가 LPDDR을 탑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멘트 안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반도체라는 건 약간 모바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모바일에 들어가는 걸 지금 서버용으로 쓰는 것인가? 결국에는 제일 큰 문제가 발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저전력, 전기 소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전력 소모를 줄이는데 기존의 모바일 버전으로 쓰던 반도체가 나쁘지 않더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기회가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자기들의 좀 약점이 일부 좀 드러난 것일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이게 대치가 될 것인가 여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거는 저전력 그리고 발열 문제 이 부분이 핵심 키워드라는 것이고 이쪽에 좀 강점이 있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발열과 저전력을 좀 다룰 수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동차 부분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전에는 미국에 공장 라인이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우세한 경우가 보였는데 요즘에는 키워드가 인도로 이동했다라는 네. 기사들이 좀 눈길을 끌어서 이 부분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마침 또 현대차가 인도에다가 6월 달에 IPO 상장을 위해서 투자 설명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우리 완성차 하면 현대차랑 기아가 네. 있잖아요. 근데 기아를 승부조로 주신 기억이 있어서 현대차나 인도 상장의 IPO랑 관련된 부품주들도 있을 테니까 이쪽을 보는 게 조금 더 좋을지 아니면 여전히 승부주인 기아가 조금 더 긍정적일지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완성차 업체가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뭐 부품사 뭐 HL만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HL만두는 약간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높고 중국에서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을 좀 더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인도가 지금 중국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좀 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인도의 경제 성장률도 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왜 그럼 저는 완성차를 봐야 되냐면은 완성업체 지금 중국 법인이죠. 현대차 중국 법인이 이제 상장을 한다는 것인데 중국 법인 시가총액 인도의 시가총액 인도 법인의 시가총액이 지금 현대 시가총액보다 더 큽니다. 상장하게 된다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완성차 업체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고 이번에도 수출 데이터를 보신다라면 물론 이제 공장이 현지화되어 있어서 그런 걸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동차 완성차의 수출은 늘어났는데 오히려 자동차 부품의 수출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라면 좀 부품사들은 이제 지금은 약간 과도기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연기관 차량에서 이제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좀 줄어드는 수요가 좀 있고 또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바뀌면서 또 요거와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본다라면 그 안에서 약간 과도기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품사보다는 아직까지는 완성차 업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유독 이번에 수출 지표에서 역시나 IT 4형제가 지금 다 했다라고 보이고 자동차가 좀 특이점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반도체 쪽에 또 수출 지표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재고량도 네. 전년 대비해서 지금 33% 감소하고 이게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중국이 이번에 우리 1위로 올라갔을 때도 반도체
중간재 쪽으로 수입량이 늘어서 그런 건데 이게 결국에는 반도체 재고량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소재가 역시나 또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전공정 장비도 기대해 볼 만한데 이 두 가지 업종에 대해서 조금 종목들을 좀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저는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거 뭐 원유 QNC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켜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좀 보신다라면 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움직임이 나왔다가 조금은 덜했던 부분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약간 이제 소켓 관련된 기업들도 꾸준히 좀 지켜보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ISC 같은 경우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이제 금요일에 2차 전지 쪽이 살짝 반등은 나오더라고요. 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하면 반등은 나오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여전히 안 좋고. 근데 유창현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던 롯데 네. 에너지 머티리얼즈인가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좀 네. 실적이 좋게 나와서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2차 전지 이번 수출 지표도 둔화되는 모습 보였고요. 네. 도대체 바닥이 어딜까요? 이제 바닥인 줄 알면 더 떨어지고. 저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4월 달에 그랬고 이번에 5월 달에 그랬고 수출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부분들이 보여주고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기차가 엄청나게 판매가 잘 되려면 일단 가격이 싸져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EV3가 엄청나게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거 보조금 다 잘 받으면 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뭐 어떤 지역에서는 3천만 원 이하에서도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기차를 안 살 사람도 전기차를 살 거라 좀 보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얻는 힌트가 뭐냐면 결국에는 전기차가 내려가려면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를 활용해가지고 단가를 낮추려고 했었고, 그 현대 같은 경우도 레이인가요? 기아죠. 레이 모델을 LFP 배터리를 적용하면서 단가를 낮추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배터리 가격이 낮아져야 된다는 것은 그것이 숙제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은 음극재라든지 양극재라든지 배터리가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옛날처럼 비싸게 공급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매출은 어마어마하게 높아 보이지만 영업이익률은 높지 않다라는 부분들. 대일이 지난주 금요일에 폭락을 한 것이 실적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AI 판매 엄청 잘했는데 마진이 없네? 하면서 주가가 하락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사들도 내연기관 차량 전용 그 부품사들 보시면은 만도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매출이 조 단위입니다. 조 단위인데 영업이익이 만약에 1조면 영업이익에 150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2%도 안 되는 회사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도 뭐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라면 과거의 성장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들이 아직은 저는 덜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예단하면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교체 매매를 하시는 거든가 아니면 정말로 턴을 했을 때 우리가 조선주들이 한 4, 5년 동안 좋을 거예요 하고 했는데 실적 안 좋게 나오고 좋을 거예요 했는데 실적 안 좋게 나오고 이게 4, 5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도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완벽하게 실적이 돌아섰다라는 게 확인됐을 때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까지 함께 좀 체크해봤습니다. 보수적인 접근이 아직까지는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떠오른 3나노 공정의 AI 반도체입니다.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삼성전자랑 AMD랑 협력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3나노 공정에 대한 키워드가 시장에서 좀 뜨겁게 화두로 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그 금요일에 나온 내용인데 우선 AMD가 삼성의 그 3나노 파운드리 칩을 도입을 할 거를 시사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AMD의 리사수 CEO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이제 GAA 그러니까 게이트 얼어라운드 방식을 도입을 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면 현재 GAA 방식은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쓰고 있는 방식이다 보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그 AMD 칩에 들어가는 것, 즉 MI300X, 300X는 앞으로 이 삼성 관련해 가지고서 좀 더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AMD가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은 인텔에서 얘기하는 그 H100이라든가 이런 가격에 비하면 대략 한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지금 거의 동일한 혹은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저전력의 저발열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반 엔비디아 연합이 나온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쪽에 AMD 칩들을 많이 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고 특히나 이제 그 현재 그 엔비디아가 가장 크게 가고 있는 방식이 기존에 있던 플랫폼인 쿠다라는 이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선 AI를 잡아왔는데 현재 그 이번에 나온 AMD 같은 경우에는 HIP가 힙이라 그러죠. 그래서 힙 방식으로 해서 컴파일러라는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동안에는 그 엔비디아에서 쓰던 쿠다 방식으로 코딩을 했던 것들이 거의 95% 이상 AMD용으로 이제 전환이 가능한 그런 기술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그 금액적인 부분, 즉 비용의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AMD가 그 대기업들이 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걸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최근 들어서 자이스 그룹 같은 데를 방문하고 이래가면서 3나노 미만의 공정, 특히 2나노 부문에서 또 다시 직접 챙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AI 반도체는 5나노 미만의 아주 초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삼성전자도 굉장히 강하게 AI 반도체를 좀 더 밀어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볼 때 5월에 반도체 수출호조 일단 말씀하셨던 게 지금 나와 있고 수출은 지금 현재 11.7% 상승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수출에서 주요 축이 이제는 그 AI 반도체 특히 이제 그 HBM이 당연히 되긴 하겠지만은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주 AI 반도체 부분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모바일에 들어가는 반도체, 즉 온디바이스 AI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반도체 분야는 더욱더 좀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AI 칩, 그 중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와 연동이 돼서 뭔가 러닝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AI하고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하고 AI 칩과 이 두 개 부문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GAA 관련주라든가 그다음에 CXL 메모리 관련주, 그다음에 여기에 파운드리 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련주를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생각보다 AMD가 이제는 조금씩 치고 올라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AMD가 삼성전자의 3나노 파운드리 칩을 도입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시사를 하는 뉘앙스를 풍기게 되면서 이제 반 엔비디아가 형성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분위기도 감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주들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일단 6월 12일에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자리에서 포럼이 열리게 된다면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내용은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2나노 파운드리에 대한 것들이 제일 첫 번째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텔이 현재 2나노 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인텔도 지금 이제 가우디 3를 비롯해 가지고 자체적인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있을 때 즉 지금 현재 이 파운드리 포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팹리스들을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팹리스들이 우리는 이 정도까지 정말로 초정밀 공정을 해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너희들이 우리한테 와서 일을 많이 맡겨주면 좋겠다라는 게 결국은 이제 모든 목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2나노 공정을 가지고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업체들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삼성전자하고 손잡을 수 있는 업체는 당연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손꼽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AMD, 그다음에 ARM, 그리고 인텔 이렇게 세 개의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당겨가지고 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알파벳이라든가 메타 플랫폼스 같은 이런 업체들, 그다음에 아마존닷컴도 여기에 아마 추가적으로 이쪽으로 당겨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미세화되기 때문에 공정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전문가님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자면 압축해서 보자면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 우선 엑시콘 같은 거 조금 이제 저평가됐지만 반등 들어오는 이런 종목들 우선 첫 번째로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네오셈도 있고 그다음에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지금 거의 바닥 잡았거든요. 바닥을 잡아 있는 종목들인데 아직은 여기선 조금 그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힘들 수는 있는데 여기서 아주 소액으로 해서 조금씩 들어간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 결과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퀄리타스하고 솔브레인, 솔브레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퀄리타스인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제 여기서 그 낸드 플래시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반등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자 여기서 보면 아주 완만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추세를 잡고 올라가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 자리로 봤을 때 여기에서 앞으로 한 번 더 이제 튀어오를 자리 여기서 이제 요 힘 두 개가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가 볼 때 솔브레인이 어느 정도 시총이 되면서도 좀 더 땡겨 올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 중에서는 저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제가 일단 이전에 제가 한번 추천해드렸던 종목이고 일단 또 퀄리타스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다. 여긴 근데 지금 좀 바닥을 잡아가지고서는 여기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긴 하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야말로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한 2만 원대 정도에서까지 2만 1,000원대에서 지금 현재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을 좀 며칠 더 보고서 상승할 기운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관련주 좀 범위를 좁혀주셨습니다. 엑시콘이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등도 함께 좀 주가의 흐름 추이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승부주를 준비해 주셨을지 만나보러 함께 가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선정해 주셨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우창희 대표님은 JMT 그리고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DI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우창희 대표님과 함께 JMT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떻게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JMT 이제 보시면 제 수출 동향 말씀드렸었는데 반도체도 상당히 좋게 수출이 증가했지만 디스플레이 쪽도 상당히 좋은 그 수출 증가를 보여줬었던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한다라면 JMT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아이폰향 OLED PBA를 주력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애플향 매출 비중이 한 90% 이상 차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뭐 애플 관련된 기업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JMT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중국 관련해서 이제 아이폰 판매가 늘어나고 있죠. 물론 이제 뭐 4월달, 5월달만 보고 결론 지을 수는 없지만 계속 판매가 좀 늘리기 위해서 할인 정책이든 뭐든 이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품사들에 대한 어떤 매출이 높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WWDC 관련돼서 이슈들 좀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그 투자 심리도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AR, VR 관련돼서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주가는 최근에 보시면 5월 달에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그러니까 4월 말 5월 초죠. 그리고 이제 계속 횡보세를 한 6,300원을 중심으로 해서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 3월 달이죠. 3월 달, 2월 달, 3월 달에 이제 상승하고 나서 좀 횡보하다가 좀 흘러내린 자리이고 다시 그 자리에서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매물 소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충분히 여기서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흐름을 좀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뭐 공격적인 매수는 안 들어오고 있지만 그래도 기관도 조금 최근 들어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 외국인들이 약간 매수 매도가 좀 반복되고 있지만 그래도 약간의 매수 조금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저는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7,500원을 1차 목표가로 열어놨고요.
5,8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최근 한 달 가까이 지지가 되었던 자리가 5,80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약간 눌림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수출 데이터나 이런 거 본다라면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 첫 번째로 JMT 만나봤습니다. 목표가는 7,500원까지 열어주셨고요. 그렇다면 대표님, 사실 중국 그 무역수지 데이터를 보면 중국이 다시 한번 1위 수출국으로 이름을 좀 올리게 됐다라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종목을 좀 선별을 할 때 중국 쪽으로 비중이 좀 높은 쪽을 다시 한번 주목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뭐 일정 부분은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중국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좀 주목해 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항상 체크를 해야 될 것은 미중 무역 분쟁 이슈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경기 부양을 좀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수출이 좀 늘어난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부 이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압축해서 대응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 관련된 매출 비중보다는 아까 뭐 최근 삼성이든 뭐 엔비디아든 뭐 애플이든 하이닉스든 좀 이런 쪽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출처가 있는 기업 그리고 그쪽 관련된 기업이 매출이 제품의 성장, 매출이 판매가 잘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이 나올 때 좀 보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HBM, 뭐 엔비디아라는 확실한 성장 매출처가 있으니까 잘 가는 것이고 삼성하고 애플을 보는 것은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어떤 제품의 교체를 조금 더 뭐라 그럴까 강화시킬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매출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국만 바라보기보다는 그 회사의 매출처가 어느 쪽에 좀 집중되어 있고 또 그 회사가 그 브랜드가 성장 모멘텀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보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JMT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면 이 종목도 저도 관심 종목으로 오래 보던 종목인데 항상 PBR이 1배수 밑에서 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실적도 좋게 나왔었고 근데 1분기는 이익률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이거 참 이번에도 0.86인데 이번에는 1을 뚫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답답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꼭 이제 PBR, 뭐 PER 이런 것만 따진다면 JMT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지난주에 이노스 첨단 소재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말씀드렸는데, 근데 주가 흐름을 본다라면 JMT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부터 계속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뭐라 그럴까요? 주가가 자기의 본질적 가치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빠진 상황에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우상향 기조를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인 분석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약간 삼각수렴의 끝자락에 놓여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저항 상단이 돌파가 된다라면 충분히 뭐 상승 그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승부주 전략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승부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DI 함께 확인해 볼 거고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함께 세우면 좋을까요? 네, DI 저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검사 장비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대략 한 30년 정도 업력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입하다가 이제는 계속해서 조금씩 그 국산화를 해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반도체나 웨이퍼,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거기에 관련된 테스팅 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검사 보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봤을 때 최근 들어가지고 HBM 메모리 그 테스트 장비의 국산화에 대해서 수혜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여기에 좀 눈을 돌려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차트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상당히 그 한 달 반 정도 그 정도 기간을 걸쳐 가지고서는 여기에서 그 횡보를 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16,450원에서 21,300원 라인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 횡보를 하고 있다가 금요일에 상승을 하려는 시도를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여기 봤을 때는 이적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 봤을 때는 오늘 월요일 장에서부터 했을 때 한 번 정도 더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가, 목표가로는 우선 25,000원짜리를 저는 설정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에서 손절을 한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 이 횡보 라인의 하단인 16,500원에서 여러분들께 손절가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상당히 지리하게 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위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승부주 DI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DI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31,000원 그리고 손절가 16,500원까지 지정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승부주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수익률을 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장, 내일장 2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무역 수질 결과를 토대로 전략들 함께 세워봤고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떠오르는 3나노 공정의 AI 반도체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는 JMT 그리고 DI 꼽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